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체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이 작고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그러한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선이나 반도체 회로선 등에 사용이 되고, 물질로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등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 불리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는 이제 부도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얘들은 전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류를 차단하는 데 주로 쓰이죠. 그래서 전선의 피복 등에 사용이 되고, 절연체로 쓰는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 이런 물질들이 이제 절연체 또는 부도체로 불리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어떤 전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쟤네 둘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특징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로는 규소와 저마늄 등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소재 파트 넘어왔는데, 이제 도체, 절연체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편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편광판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네모난 판때기에 요렇게 이제 결이 좀 나 있어요. 이렇게 짝짝짝짝. 그래서 이제 빛의 일부만 통과하게 생긴 이런 판때기를 우리는 이제 편광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빛이 나오는 광원을 하나 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빛들이 이제 다양하게 올 텐데, 그 빛들이 이 편광판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세로로 가고 뭐 대각선으로 가고 그런 빛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 편광판의 결에 맞는 빛만,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가로로 좀 선을 그려놨죠. 이 가로 결에 맞는 빛만 이렇게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이제 형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빛들이 출발을 할 텐데, 편광판이라는 걸 만나면은 이 편광판의 결에 맞는 빛만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된 빛을 우리는 이제 편광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과된 빛,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광이라는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액정할 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림 이미지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빛들 중에서 요쪽 방향으로의 빛만 통과시킨다. 그런 거를 편광판, 통과된 빛을 편광. 그래서 이러한 좀 새로운 용어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성질을 좀 같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늘고 긴 분자가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미지 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이제 알갱이 입자들이 있는데, 고체와 액체 성질도 가지면서 이제 그 가늘고 긴 분자들이 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액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그 액정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불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 액정 디스플레이, LCD 같은 경우에는 편광판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로로 결이 있다면 하나는 세로로 결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도만큼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광판 뒤쪽에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광원에서 빛이 일단은 쫙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편광판을 만나니까 빛이 편광되겠죠. 요 결에 맞는 빛만 통과합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는 가로로 결이 맞는 빛만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액정이 이렇게 들어차 있으면은 이 가로로 편광된 빛이 액정에 의해서 진동 방향이 바뀌어요. 진동 방향이 바뀌어서 세로로 바뀝니다. 정확하게 90도만큼 바뀌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세로로 결이 나 있는 편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전압이라는 걸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빛이 통과한다. 왜? 액정이 요 편광된 빛을 90도로 틀어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은 이 액정들이 전압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액정들이 좀 빳빳하게 일자로 좀 정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원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앞에 있는 편광판에 의해서 가로로 편광된 빛만 통과를 하는데, 이게 이 액정에 의해서 뒤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가로 상태로 갑니다. 그러다가 세로 상태의 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와 전압을 걸었을 경우가 되겠는데요, 전압을 걸지 않으면은 액정에 의해서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전압을 걸어주면은 액정이 이거 빛을 뒤틀어주지 못하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전압을 걸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지 않고, 전압을 걸었을 경우에만 빛이 통과한다. 요거 두 개를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미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암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인데요,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이제 많이 걸면은요, 완전히 얘가 뒤틀리지 못해가지고 통과하는 게 없지만, 전압을 걸지 않으면은 이제 다 통과하는데, 전압을 이제 많이 거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통과하는 게 없지만, 전압을 이제 조금만 걸어요. 예를 들어 조금만 전압을 걸게 되면은 일부는 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꺾여가지고 좀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의 투과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만 하면은 흑백 화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컬러 필터, RGB라고 하죠. 컬러 필터, RGB를 장착을 해가지고 또 컬러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화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TV라든지 핸드폰, 전자계산기 또는 온도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 표시 장치에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액정 디스플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도 많이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뭐 핸드폰 떨어지면 뭐 액정이 깨졌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메인이니까 요 그림 위주로 해서 빛이 언제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 또는 순수 반도체입니다. 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는 이제 한 가지 물질로만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소라든지 저마늄 이런 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는 이제 규소들이 쭈루룩 있는 거를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저마늄이 또 쭈루룩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경우에 몇 족 원소가 되겠죠? 14족 원소가 됩니다.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이죠. 그래서 지들끼리도 최대 4개의 다른 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했죠.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 전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좀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전기적 성질을 띠려면은 저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도체에서 이 전자들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뭐랍니까? 불순물을 섞습니다.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좀 뭐 다른 걸 섞어주면은 전자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섞어줍니다. 그 섞어주는 거를 도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게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예시로 GA, 좀 갈륨, 요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원소기호 외울 겸 해서요. 예, 갈륨이라고 하는 13족 원소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13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는 8개였죠. 여기 아까 중심 원소에서 8개였지만 갈륨이 하나 들어차면은 13족 원소가 하나 들어차면은 하나가 비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빈자리를 갖다가 이름을 또 붙여요. 빈자리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양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가 있으면은요,
꽉 차 있을 때보다 뭔가 전자들이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 고유 반도체보다 전기적인 성질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양공이 하나 남아돌게 되는 그러한 반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15조 원소를 도핑하는 경우입니다. 15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15조 원소, 비소, 이것도 한번 외울 겸 한번 적어봤어요. 비소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으면은 원자과 전자가 5개요. 그러면은 기존의 8개는 꽉 차 있는데 전자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효과니까 여기 전자 하나 그려주고 이 전자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조금 더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반도체에 15조 원소를 도핑을 해서 전자가 하나 남아돌게 만든 이러한 반도체를 뭐라고 부른다? N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순수 반도체, 근데 13조 원소 도핑하면 양공이 남아 P형 반도체, 15조 원소를 도핑을 했어요. 전자가 하나 남아 N형 반도체 해서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전기 회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미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도 각각을 따로따로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좀 합쳐서 가지고 놉니다. 얘는 빈자리가 하나 남아요. 얘는 알갱이가 하나 남죠. 전자가 하나 남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그래서 P형 반도체 기억하셔야 될 거 뭐죠? 양공이 남는다. N형 반도체 기억해야 될 거 뭐? 전자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겁니다. 직류 전원인데요. 요거 길쭉한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에 의해서 청력을 받습니다.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니까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공들은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양공이 왜 반대로 움직이냐? 이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시면은 전자가 이렇게 있고 양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이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하고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전자들이 청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 빈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겠죠. 그럼 여기가 빵 뚫리니까 양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자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고 여기에 양공이 생기겠죠. 이런 패턴이라면은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양공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양공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양공의 이동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양공이 있으면은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양공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취급을 하지만 입자가 아니고요.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빈자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빈자리. 그 점 하나 좀 주의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P형 N형을 연결해 두면은 얘네 둘이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빈자리, 여기는 입자. 그러니까 계속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적인 어떤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과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두면은 계속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암기를 해야 될 건 이거예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순방향 전압이 걸려져 있다. 요걸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P형 반도체는 뭐가 남는다고요? 양공이 남아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요, 전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에 의해서 인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양공은 어디로요? 반대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왼쪽으로. 그래서 얘네 둘이 이 접합부 사이에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다시 좀 보시면은 이 순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요. P형, N형. 그 다음에 얘네를 합쳐서 다이오드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어떨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각종 전기 제품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이니까 요 이미지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이오드 중요하거든요. 다이오드, 그리고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와 역방향 전압을 걸었을 경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P형 반도체를 플러스랑 연결했을 때가 순방향이다. 그리고 그때만 전류가 흐른다. 요거 하나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지작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전원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전원장치는 교류전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 이제 다이오드가 없었더라면은요, 얘가 이제 교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다이오드를 하나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는 거를 P형 반도체, 요거를 N형 반도체, 요렇게 한번 두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원래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전류가 흘렀을 텐데, 얘가 하나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극이 P형에 연결될 때만 순방향이고, 요럴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요렇게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어떻게 해요? 예, 왔다리, 예,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교류였는데, 원래 왔다리 갔다리 흐르는 교류였는데, 요 놈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돼요. 이제 얘가 다이오드가 꽂혀 있으면은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정류작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발광다이오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LED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거는 또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에 연결해서 순방향으로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다가 P형 반도체, 그리고 여기다가 N형 반도체. 플러스 쪽에 이제 항상 P형이 연결되어 있는 걸 좀 보시고, 요랬을 때 이제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빵 하고 나요. 뭐 여기다가 뭐 빨간 빛이 나게 할 수도 있고 파란 빛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초록 색깔 빛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오드가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시광선 종류.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기억해야 될 게 빛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이제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LED 전구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레드, 그리고 그린, 그리고 블루, 빛의 삼원색이 이제 잘 나게끔 빛의 삼원색을 발생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 세트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백색 그 전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LED 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RGB 얘네를 갖다가 한 세트로 모아가지고 쫙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색깔 빛이 나게끔 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천장들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형광등도 있지만 이제 많이 이제 점점 LED 전구로 이제 LED 등으로 많이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광다이오드예요. 광다이오드는 이제 발광다이오드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정반대입니다. 얘는요, 뭐냐면은 일단은 빛을 쏴요. 다이오드에 빛을 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제 쫘르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전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체킹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보통 이제 여기가 N형 반도체, 그리고 여기를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다가 이제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N형 반도체 쪽에 전자가 보이게 됩니다. 전자가 보이게 되고요. P형 반도체 쪽에 양공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이 되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지가 된 거예요. 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이제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에다가 빛을 쬐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돼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이 되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좀 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돌아 나오게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은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한다. 요렇게 좀 요 정도 체킹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 그림 나오면은.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태양 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태양 전지판 이제 시커먼 판때기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햇빛, 태양빛을 쫙 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극이 나눠지면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P형, N형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가 보이는 데로가 N형 반도체고, 거기가 마이너스 극. 그 다음 P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 극.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서 전류가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는 전자가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좀 체킹을 해서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광다이오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살펴보는데, 보통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 불순물 반도체 이제 3개가 좀 섞여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뭐 PNP도 있고 또는 뭐 NPN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고3 때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간단하게 요렇게 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트랜지스터인데, 그리고 이제 뭐 다리도 한 3개가 있는데 요놈이 뭐 하냐, 그 정도만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놈이 이제 증폭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스위치 작용을 한다. 요 2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마이크 같은 데서 우리가 소리를 이제 키우죠, 앰프에서. 그럼 이제 앰프에 이제 증폭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칭 작용도 한다. 뭐 그 원리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지금은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하는데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쓰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자 제품의 트랜지스터는 필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름하고 이용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나오는 건 요거 1, 2, 3예요. 다이오드 그냥 정류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해가지고 얘네 3개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뭐 뭡니까 트랜지스터도 있지만 또 그 밖에 되게 이용하는 게 많죠. 책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압력에 의해서도 뭐 전기저항이 바뀌고 온도에 따라서도 뭐 바뀌고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쭈루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른 도체와 반도체의 전기 저항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체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함에 있어서 도선에서 뭔가 이제 충돌하면서 받는 저항,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질 내부에 있는 원자들이 진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뭔가 좀 방해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항이 올라가고 전류는 더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원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전자가 움직이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낮아지는 효과,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어떤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감소하면서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제 절연체와 이제 도체의 어떤 중간 정도로 이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은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가 원래는 조금밖에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활성화된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므로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은 고1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감소하면서 뭔가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강자성체.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은요, 먼저 요렇게 이제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내부에 원자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자석. 그리고 원자자석들의 배열된 방향이 조금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이 존재를 하게 되죠. 어려운 말이 나왔죠. 원자자석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내뿜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 하나가 N극, S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원자자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기장 이런 거 하면은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머리 부분을 N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꼬리 부분을 S극이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원자자석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자자석들이 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놈에다가 이제 자석을 접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N극 자석을 하나 갖다 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N극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화 또는 자화된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들, 즉 N극, S극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머리가 있죠. 화살표 머리를 N극이라 보시면 돼요. 꼬리 부분은 S극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 쪽 오른쪽이 N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요쪽이요. 여기는 이제 S극이 되는 겁니다. 요러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N극하고 S극이 마주 보니까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달라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외부 자기장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이제 아까 오른쪽으로 이제 자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화된 방향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되면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는 강자성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물질이 뭐가 있냐면요,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류가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상자성체다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도요, 내부에 원자자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강자성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조금 한쪽으로 뭔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이 없어요. 여기는 좀 얘네들이 뒤죽박죽으로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한번 쐬어 볼게요. 그러면은 N극을 였다가 놨으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원자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이게 강자성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 화살표 머리 쪽이 오른쪽을 향하니까 여기가 N극,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꼬리니까 여기는 S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하고 뭔가 비슷하지만 강자성체는 뭔가 좀 강하게 자화가 되고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 상자성체는 좀 약하게 자화가 되고 약한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명한 차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상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화된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처럼 다시 얘네들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상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내부에 원자자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자기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데 애초에 자기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기장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상쇄되는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원자자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텐데요.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게 되면은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예, 또 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화가 되면서 화살표 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극이 되는 거고요. N극. 그 다음에 여기는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N극, N극이 마주 보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반자성체라고 하는 놈들은 청력이 작용해서 뭔가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자 자석들이 안 보이는 이런 형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은 금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을 배열한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면서 자석하고 강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다시 그 자화된 거를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이제 자석화가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이나 니켈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상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뒤죽박죽 있는데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좀 약하게요. 그래서 자석하고 약한 인력이 작용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이 원자 자석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석의 성질을 잃는다. 뭐 종이나 알루미늄 이런 물질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자석이 없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내부에서 자화가 되면서 자석에 의해서 얘네들이 청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나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화가 다 풀려버린다. 이렇게 보시고 구리나 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고1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좀 깊게 나가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가볍게만 가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다.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초전도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이제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 또 나왔죠. 여기서 이제 임계온도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래프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리시고요. Y축을 갖다가 이제 저항이라고 좀 하고요. X축을 온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누가 방해할까요? 이제 도체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은요. 여기에 이제 원자핵들이 이제 있습니다.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슝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현상,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원자들하고 충돌을 하면서 방해를 받게 돼요.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네들의 이제 진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자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네들의 이제 그 진동이 둔해지겠죠. 얘네들이 좀 가만히 있어 주면은 전자가 통과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즉 온도가 낮아지면은 훨씬 더 쉽게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저항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항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온도를 내리다 보니까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전기 저항이 뚝 떨어지는 0이 되는 요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임계 온도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수은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한 4켈빈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초전도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4켈빈이 몇 도씨예요? 4켈빈은요, 영하 269도씨가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차가운 그런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왔다 갔다는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어쨌든 엄청나게 차가운 그러한 아주 극저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거 온도를 좀 더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통 이제 한 섭씨 한 15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0도씨 이상에서 우리가 좀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계속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 200도, 영하 100도 뭐 요 정도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 조금 일반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용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이용을 좀 하게 되는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일단은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빵!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죠. 전기 저항이 0이니까 강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고요. 뭔가 이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니까 뭔가 이제 여기가 이제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많이 나오는 예시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송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전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송전선을 타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에까지, 가정에까지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전기줄 타고서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전기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송전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 송전선에서는요, 전기가 타고 오면서 끊임없이 열 에너지가 방출돼 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하는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손실 전력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I 제곱 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표현이 돼요.
통합과학 4단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손실 전력은 I제곱 R 요거 암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저항이 빵이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만약에 송전선을 만들게 되면은 전기저항이 빵이 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되는 게 없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실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초전도 이제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초전도 케이블 이런 데다가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는요, 이제 MRI라는 거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MR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인데, 여기다가 강한 자기장을 쬐어주게 됩니다. 강한 자기장을 쬐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 몸에 있는 이제 원자핵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어떤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좀 이상한 데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를 MRI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글로 하면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좀 내용이 어렵죠. 기본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쬐어줘야 되는데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배우셨을 텐데 이제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직선도선에. 그럼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이제 생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기본적으로 전기저항이 0이 되면은 강한 전류를 만들 수 있고요. 강한 전류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인체 내부를 탐색하는 그러한 의료기기를 우리가 MRI라고 하는데 요거에도 이제 잘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입자 가속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전도 컴퓨터라든지 등등 있는데 일단 책에 요거 많이 나오니까 초전도 케이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MRI 요거까지 좀 같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저항이 0이 됨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 말고요, 또 시하는 게 있는데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아내게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은 초전도체가 공중부양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이렇게 좀 비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석 위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자석이 예를 들어 여기가 N극, S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석의 극을 바꿨어요. S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NS인데 SN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도 초전도체는 뜹니다. 그거는 좀 하나 챙겨두세요. 자석의 극을 바꾸면은 다시 이제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냥 무조건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뜹니다. 예, 반대로 뒤집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이용을 합니까? 칙칙폭포 기차 무슨 기차가 됩니까? 자기부상열차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하고 이제 기차 밑바닥에다가 초전도체하고 이제 자석을 잘 이제 조합해서 붙여 놓게 되면은 이제 철로 위에서 열차가 이제 떠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부상 열차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예시니까 좀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예시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요. 그 밖에도 훨씬 더 응용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제 전문 기관에서 이제 특정 구간, 좀 짧은 구간에서만 이용을 해요. 보통 이제 액체 질소라고 해가지고 액체 질소가 한 77켈빈, 뭐 한 영하 100, 뭐 77켈빈 요 정도 되거든요. 그냥 켈빈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임계 온도가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면은
액체 질소를 계속 들이부으면서 초전도 현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비싸겠죠. 당연히 일반인들이 하긴 좀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온도를 낮춰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편하게 활용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온 초전도체라고 해요. 좀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런 온도에서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조합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응용 분야가 넓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주시면은 그럼 이제 세상이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오디뮴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요, 이제 철이 있잖아요. 철에다가 이제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원소 있어요. 네오디뮴이라고요.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소라고 하는 원소를 갖다가 첨가해서 만든 강한 자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방구 이런 데 보시면은 요즘 이제 많이 팔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얀 색깔, 이제 은색, 하얀색은 아니고 저기 은색? 조금 약간 이제 은빛깔 나는 그런 이제 네모난 거, 동그란 거, 그런 자석들 있죠? 되게 조그만데도 뭔가 좀 강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네오디뮴 자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강한 자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용이 이제 하드디스크의 이제 그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장치에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말 하나 좀 알아두세요. 사실 이제 많이 물어보면은 하드디스크 요게 이제 잘 뭔지도 좀 모르시고, 사실 이거를 컴퓨터 내부에 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본 친구들도 별로 없겠죠. 근데 약간 이제 뭐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뭐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뾰족한 것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요거를 이제 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뭐 저장하거나 읽는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을 해서 요게 이제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우리가 정보를 뭐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가볍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석이니까 강한 이제 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한 모터. 전동기, 모터, 이거 같은 말인데, 이 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이 이제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강한 자석일수록 더 강한 우리가 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디뮴으로 모터를 만들면은 더 강하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소형, 얘네가 또 쬐끄맣게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초소형 고출력, 작으면서도 출력이 강한 그러한 이제 스피커 요런 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건 또는 뭐 이제 스피커건 이런 데 이제 자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석이 강할수록 그 출력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네오디뮴 자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쬐끄맣지만 뭔가 이제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볍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소 원자로 이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탄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넓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그릴게요. 옆으로 이제 쫙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하나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원자과 원자가 4개인데 주변에 있는 탄소 원자, 다른 탄소 원자랑 이제 3개만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전자가 하나 남아 돌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이제 특징들을 일단 살펴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아요.
이 육각형 구조로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한 겹을 우리가 이제 그래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겹이 그래핀인데 굉장히 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얇은데 굉장히 단단해요. 얇은데 굉장히 단단하다. 강철보다 한 200배 정도 더 강도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얇고 단단하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 말랑말랑 하는 거예요. 얇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을 굉장히 잘 전달합니다. 열 전도도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니까 열이 잘 통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들이 많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도 굉장히 뛰어나다. 전기가 잘 흐른다. 열도 잘 흐른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뭐 꿈의 신소재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의 이제 단점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이 조금 잘 안 되고요. 기술이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한 겹이거든요. 한 겹. 딱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흑연 아시나요? 흑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래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인데 거기서 딱 이게 만약에 흑연이라 치면은요. 여기 한 겹 있죠. 여기 한 겹. 요 한 겹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핀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겹만 딱딱딱딱 분리해 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아직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고요.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쓰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거는 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전기가 너무 잘 흘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거를 이제 하려면은 전기적 성질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입맛에 맞게끔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아직 응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반도체처럼 우리가 쓰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좀 잘 안 된다라고 표현되는 게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표현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계속 지금도 이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유연한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 이제 뭐 TV 이런 거 있죠. 근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그래핀 소재로 만들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이제 화면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벌써 지금도 뭐 접었다 폈다 하는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펄럭펄럭거리면서 굉장히 얇으면서 막 펄럭펄럭 종이처럼 생긴 그런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 이제 여기다가 막 차고 다니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옷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연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에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의복용 컴퓨터 요런 거에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결국에 이제 디스플레이 문제인데 이제 이걸로 잘 만들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태블릿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알아서 막 될 수 있고 여긴 좀 그렇고 여기 이런 데다가 붙이고 다니면 여기가 하나의 태블릿 화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제 야간 투시용 책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투시용 뭐 콘택트 렌즈 뭐 이런 거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렌즈 같은 거 있죠? 눈에다가 이제 낑기는 거. 그런 렌즈도 이제 그래핀 소재로 만들게 되면은 눈으로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적당한 이 기술을 이제 도입을 시키면은 야간에 이제 볼 수 있는 투시용 그런 렌즈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 투시용 그 카메라 아시죠? 막 이제 군인들이 이제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밤에도 이제 사람에서 나오는 이제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막 적군이 있네 없네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야간 투시용 그 카메라 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래핀으로 만들면 초소형화가 되니까 눈에다가 탁 장착만 한다는 거죠. 눈에다가 딱 장착만 하면은 그냥 이제 야간에도 이제 사람 누가 돌아다니는지 다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 밖에도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이해 안 되신 있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꿈의 신소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핀이라고 이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어요.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튜브죠, 그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갖다가 이제 그래핀을 돌돌 만 거예요. 돌돌 말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김밥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그림은 책에 있는 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그래핀을 이제 돌돌 말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핀의 성질을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려 있지만 이게 뭐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뾰족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뾰족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첨단 현미경에 말이 어려워요. 첨단 현미경에 탐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첨단 현미경이 이게 그 엄청 첨단 현미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미경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그 곤충 같은 거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 조그만 물질 보는 게 현미경이죠. 근데 얘는요, 원자의 그 개수까지 셀 수가 있는,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정도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현미경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면이 이제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원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단 말이에요. 원자들이 막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단 말이에요. 공유결합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뾰족한 거, 첨단 현미경의 탐칩은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를 여기다 놓고서는 얘를 이제 이렇게 쭉 이동을 시키면은 얘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끄트머리하고 원자하고 여기서 이제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더 들어갔는지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요런 거를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의 탐침 바늘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굉장히 뾰족한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밖에 뭐가 있었죠? 이게 첨단의 탐침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노 핀셋. 요런 거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핀셋은 이게 찝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조그맣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그만 이제 분자들을 이제 집을 수 있는 그런 핀셋, 조그만 물질들을 집을 수 있는 그런 핀셋에도 사용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나노가 이제 뭐냐면은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의미합니다. 기호로 이제 스몰 n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요거 좀 하나 필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쬐끔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쬐끔한 바늘, 쬐끔한 핀셋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다가는 이제 플로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로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플로렌은 이제 또 탄소로 만든 건데, 탄소 60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갖다가 축구공처럼 만든 거예요. 축구공처럼. 예. 축구공이 이제 오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육각형도 있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축구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그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제 물질을 우리가 이제 플로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 어떤 축구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부에 이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이제 의약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정도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보통 이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뭐 플로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요 부분이에요. 얇고 단단하고 유연하고 열 전기가 잘 통한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힘들고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저거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응용하는 내용들이 다 어려워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라서 다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예시 위주로 몇 개 이제 그냥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 모방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재인데요,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이제 만든대요. 그래갖고 먼저 예시들이 많은데, 이제 게코도마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코도마뱀.
개코 도마뱀은 이제 울음소리가 이제 개코, 개코 그런데요. 그래서 개코, 개코 울어가지고 개코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놈이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데 이제 많이 살게 되는데 이제 화장실 벽 이런 데 이제 많이 막 이제 막 붙어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래키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제 도마뱀이라는 게 이제 벽을 막 이제 막 스파이더맨처럼 막 이제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 도마뱀의 발바닥에요. 도마뱀의 발바닥에 미세한 섬모가 나 있어 가지고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벽을 붙여 다닌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와 신기하다 개코 도마뱀 짱이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도 벽을 타는 로봇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스티키봇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을 올라다니는 그런 로봇 발을 만드는데 개코 도마뱀의 이 발바닥을 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발에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세 선모를 부착을 해 놓으면은 얘가 이제 벽을 타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개코 테이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홍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합, 맛있는 홍합. 근데 이제 홍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다에 살겠죠. 근데 이제 바다에 이제 바위 요런 데에 이제 잘 붙어 있어요. 홍합이 이게 홍합이에요. 홍합이고 바위입니다. 근데 이제 홍합에 이제 파도가 이제 첨펑첨펑 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그 바위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바위에 쫙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봤더니 이제 홍합이 이제 특수한 단백질 물질을 분비를 해요. 요거를 홍합의 족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특정한 이제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해가지고 벽에 잘 붙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중에서도 뭔가 접착력이 높은 걸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생체 접착제 아니면은 이제 수중 접착제, 물 속에서도 잘 붙는 그런 이제 접착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집구석에 집에만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이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연에서부터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접착제, 수중 접착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미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미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거미줄이 뭐 이렇게 생겼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거미줄 같은 게 이제 한 가닥은 굉장히 얇고 뭐 별거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얘가 이제 뭉쳐 놓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단단한 그런 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 가닥은 얇지만 이거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은요 굉장히 이제 질긴 그런 형태의 섬유 구조를 얘네들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 힘줄 이런 거라든지 단단한 밧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줄과 관련된 거 있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응용을 해가지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로 뭐 굉장히 많은데 연잎이 있습니다. 연잎 그래가지고 이제 이파리잖아요. 그렇죠? 이파리. 연잎인데 연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연잎은 이제 보통 이제 깨끗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왜 깨끗하냐면은 연잎의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 빠글빠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먼지 같은 게 쌓였더라도 이제 비가 내리면은 빗방울이 떼굴 여기 잘 스며들지 못하고 돌기 때문에 떼굴 굴러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먼지 이런 거를 다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여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미세한 돌기 때문에 표면에 다른 것들이 잘 못 붙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잎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팅제에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건물 외벽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이제 돌기가 있는 그런 코팅제를 붙여놓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옷에다가도 이제 와이셔츠 이런데 이제 커피 같은 거 쏟으면은 그 커피물 막 여기
덧잖아요. 커피 먹다가 커피 쏟으면은 누렇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돌기를 이용한 코팅제를 입히게 되면은 커피 같은 거 쏟아도 커피가 이제 방울방울 져서 이제 흡수가 안 되고 방울방울 져서 그냥 떨어져요. 물 마저도 물이 그냥 흡수가 안 되고 방울방울 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와이셔츠도 있죠. 제가 그런 거 옷을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옷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 묻긴 하는데 완벽하게는 되진 않아요. 제가 좀 싼 거 사서 그랬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으면 한번 뭐 실험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째로 지금 뭐 있습니까? 이제 연립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상어 있습니다. 상어. 예. 상어.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느러미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상어 있는데 상어의 이제 비늘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면은 이 돌기가 얘네들도 상어에 그러니까 비늘 있죠. 비늘이 이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얘네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어가 이쪽으로 갈 때 물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늘이 뒤쪽으로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쫙쫙쫙쫙쫙 이제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가지고 수영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돌기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신 수영복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 수영복은 저게 해녀들이 입는 그런 거 이제 좀 잠수부들이 입는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 선수인데 이제 전신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이제 장착하고 이제 수영하면 이제 최고 기록을 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고마리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 독고마리. 그래갖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선물로도 많이 드렸죠, 그쵸? 그래서 생긴 게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갈고리가 있는 조그만 열매예요. 이제 독고마리라고 하는 열매인데 약재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산에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산 가다가 독고마리 열매 같은 게 여기 이제 붙게 되면은 갈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요런 이제 면섬유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띄어내기 좀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이 이제 갈고리 구조하고 면섬유하고 부들부들 잘 붙으니까 응용을 해보자. 한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한쪽에는 부들부들한 면섬유를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쉽게 붙었다가 떴다가 하는 찍찍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게 찍찍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벨크로 테이프라고 부르죠. 벨크로 테이프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독고마리 열매의 이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뭐 잠바나 아니면 신발 이런데 이제 붙였다 떴다 찍찍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벨크로 테이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모르포나비의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포나비의 날개. 모르포나비의 날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 모르포나비는 이제 나비예요. 나비 말 그대로 나비인데 얘가 이제 그 날개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겹으로 이제 축축축축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특별한 색소가 없이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제 반사를 잘 해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옷을 만들어요. 약간 여러 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네를 갖다가 이제 그 특별하게 색소를 넣지 않아도 외부에서 받는 빛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멋진 옷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나를 안 했는데요. 박쥐 안 했네요. 박쥐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박쥐 8번. 그래서 박쥐는 이제 박쥐 뭡니까? 박쥐. 이렇게 생겼죠?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 거꾸로 매달려 있죠. 박쥐예요, 박쥐. 근데 이제 박쥐 같은 경우 이제 동물에 사는데 박쥐가 이제 날아다니는 걸 그려야 되는데요. 예. 박쥐입니다, 박쥐. 좀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예. 박쥐가 이제 깍 하면서 이제 날아가요. 박쥐가 이제 날아가는데 박쥐라는 것이 뭘 내뿜느냐면 초음파 이런 거를 내뿜습니다. 초음파. 초음파, 음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가 이제 쭉 날아가다가 여기에 이제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초음파가 가다가 먹이에 부닥친 다음에 다시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간파를 할 수 있거든요. 박쥐가 이제 어두운 데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각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통해가지고 앞에 뭐 벽이 있는지 먹이가 있는지 요런 거 이제 초음파가 갔다가 오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그 거리감을 얘네가 이제 얻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뭘 했느냐, 이걸 해갖고 로봇 청소기를 만들죠. 로봇 청소기. 그래서 초음파를 반사했다가 되돌아오는 걸 통해 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네 없네 요런 걸 판단해 가지고 찡 가서 청소하고 끝나고 커브 틀고 찡 가서 청소하고 틀고 하면서 요런 식으로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까지 이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쥐 내용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밖에도 뭐 기타 등등 자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제품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교재에 있는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있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정리해 두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자연들을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